네, 다음에 이제 5절의 결제 조건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무역영어 시간에 보시면요, 이 결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수험생분들께서 공부하시기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앞에서 설명드렸던 청약과 승낙,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언젠가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제 조건도 송금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송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거래, 추심 거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무역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어라든지 또 영어로 배우셔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페이먼트, 결제 조건에 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2번에 타임 오브 페이먼트, 결제 시기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서 돈을 지급할 건지 아니면 물품을 받으면서 돈을 지급할 건지 아니면 물품 받고 나서 나중에 돈을 지급할 건지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Advanced Payment, 선지급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선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즉 어떻게 보면은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인터넷 상거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에는요,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CWO 방식, Cash with Orde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 주문과 함께 TT 등에 의한 단순 송금 방식. 물품을 주문을 하면서요, 동시에 뭐 해준대요? 지금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등에 의한 단순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 주문하면서 내가 송금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급이죠. 물품을 받기 전, 즉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3번,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 신용장 방식. 이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혼란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매도인하고요, 매수인이 처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첫 거래.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수인한테 돈 먼저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할 확률이 높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내가 물건 받고 나서 나중에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매도인은 내가 물건 줬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줄까봐, 매수인은 내가 돈 줬는데 매도인이 물건 안 줄까봐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제3자를 딱 끼워 넣는 거죠. 이게 보통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물건을 보내줘요. 물건을 보내주는데 매수인이 이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못 갖고 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선화증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품을 찾아가려면 매수인은 선화증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운송인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요. 매수인은 아직 선화증권이 없어요. 이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은요, 선화증권을 받고 나서 매도인한테 물품 대금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수인에게 연락을 해서 선화증권 주면서 본인이 지급했던 물품 대금을 이렇게 다시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그때 이 선화증권을 받고서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용장 거래를 정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다 빼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요 방식은요 신용장 방식의 일반적인 거래 절차를 설명한 건데, 이렇게 신용장 방식도 지금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기 전에 일부가 먼저 선결제가 되는 신용장 방식이 있어요. 그게 선배 신용장이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concurrent payment, 동시 지급 방식이에요. 이거는 물품 받으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죠. 자,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한 운송 서류, 여기에 이제 선화증권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유형에는 1번에 COD, Cash on Delivery, 현물 상환 지급이고요. 물품을 받으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2번 CAD, Cash Against Document이에요. 이거는 Cash Against Document.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매수인이 다큐먼트, 서류를 받으면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물품도 아니고 왜 서류를 받고서 돈을 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선화증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선화증권이 있으면은 그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송인이 갖고 있는 전 물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권리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이 권리증권을 받게 되면은 물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 지급인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함과 동시에 어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환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다음에 4번에 무신용장 거래에서 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 인도 방식. 여기 DP라고 나와 있죠. 이 연지급, 즉 후지급 조건에 가면은 DA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 DP하고 DA를 합쳐서 우리가 추심 결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신용장 결제 방식이랑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거래 절차에 대한 느낌으로 보자면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란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똑같습니다.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미리 전달을 해주고, 이 매수인은 아직 물건을 못 찾아가죠. 선화증권이 없으니까 그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은행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신용장에서는 매도인이 은행에 선화증권을 보내면 은행이 먼저 돈을 줬죠. 자기 돈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한테 선화증권 넘기면서 돈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추심거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은행이 서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면서 돈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돈을 주겠죠. 그러면 은행이 다시 매도인에게 그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아까 신용장에서는요, 은행이 뭔가 주체로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추심거래에서는 대리인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죠? 전달해주는 느낌.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DP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지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시지급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동시지급 조건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매도인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후지급 조건이에요. 왜냐면 자, 매도인은 물건을 만들어서 매수인에게 보내죠. 근데 매수인이 물건을 보고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지금 동시지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매수인에게 보냈는데, 이제 매수인이 물건 받으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본인이 물건 만들어서 보낸 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굉장히 조금 불리한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동시지급 조건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3번에 deferred payment 연지급 조건이에요. 이건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상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해요.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 조건으로 연불 조건이나 후지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 어카운트, 중장기 연지급 이런 식으로 유형이 쫙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4번에 혼합 조건, 일부는 선지급으로 미리 주고 일부는 나중에 주고 이런 것들, 선지급, 후지급, 혼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선지급, 일부는 동시지급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와서 method of payment, 결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일반인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슈퍼 가서 카드도 결제하고 현금으로도 결제하고 수표로도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품 결제 조건, 수출입의 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구상무역을 포함한 연계무역 형태로 활용이 되고요. 다음에 2번에 현금 결제 조건,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받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콩 받으면 내가 쌀로 주겠다 이런 거죠. 2번에 현금 결제 조건, 현금으로 수출입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형에는요, CWO, COD, CAD, 그 다음에 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3번 송금환 결제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보통 계좌 송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돈이 송금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돈을 의미하는 숫자인 환이 내 핸드폰,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현금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TT, 전신환이나 MT에 의하여 송금환으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전신환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폰뱅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전신환이에요. 자, 근데 이 MT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편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좀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어떤 거냐? 이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개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보내주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폰뱅킹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인데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좀 돈을 좀 보내주고 싶어요. 개업 선물로. 그럴 때 은행에 가서 계좌 송금하기도 조금 힘들고 할 때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돈을. 근데 돈을 보내게 되면은 분실할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뭘 보내는 거예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증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MT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은행 가서 얼마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배송해 주겠죠. 그럼 B가 요걸 받아서 은행 가서 뭘로 바꿔요? 실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편환이고,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죠, 요즘에는. 그죠? 자,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4번에 환어음 결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어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A하고 이제 B가 등장을 합니다.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이 돼요. 자,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을 공급을 해줬으면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매도인이 C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이 C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랑 똑같은 금액을 빌렸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C한테 주는 것보다 그냥 너네 둘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써주냐면, 자, 나는 A인데 B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대신에 C한테 줘라, 이렇게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요걸 들고 B한테 갑니다. 나 A한테 요 서류 받아왔으니까 A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면 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환호음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 발행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네고시에이션 또는 컬렉션을 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역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환어음의 유형에는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6절 보험 조건이에요. 자, 이제 뭐 보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험 가입 절차, 뭐 보상 내역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조금 접근하기 용이한 파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1절 보험 조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무역계약에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보상금 청구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보험 계약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무역 여기 쪽에서는 피보험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을 배우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릴 때에는 딱딱 나눠서 설명 드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라는 명칭을 써요. 요거는 잠깐 잊어버리셔도 되고,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누구한테 가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가는 거죠. 보험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거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항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물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운송수단, 여기에서는 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보험 계약자는요, 화물이나 아니면 이 배에 대한 소유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망가졌을 때, 침몰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와가지고 이거 보험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검토를 해보고서 금액 산출하고 보험 가액 평가하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이 보험계약자는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고, 아,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맞구나 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렸잖아요. 이게 왜냐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랑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종신보험 혹시 아시죠? 이거 뭐냐면 내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즉 가입한 사람이랑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랑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보험 조건의 의 운송 도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보험에 관한 조건으로 누구를 피보험자로 할 건지,
누가 부부를 할 것인지 등은 인코텀즈상의 무역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적하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해상사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배를 운항하다가 배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해상보험입니다. 2번에 보험계약의 당사자 1번 누가 나와요? 보험자가 나오죠. 이 사람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번 보험계약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3번에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보험 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갖고 피보험 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3번에 보시면요. 협회 적하약관과 손해보상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배를 갖고 있는데 화재, 지진, 천둥, 번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배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 가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해 줄 그 위험을요,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정해놓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담보해주는 위험이기 때문에 담보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화재에 의해서 내 물품이 손상됐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자, 근데 화재하고 지진 두 개를 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되겠죠. 또 추가로 천둥, 번개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가입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통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A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화재, 지진, 천둥, 번개 전부 다 담보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B만 가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화재하고 지진만 담보해주겠다. C를 가입을 하게 되면 화재만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위험이 여기가 제일 많고 여기가 제일 적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험료도요. 여기가 제일 많고 여기가 제일 적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번을 보시면요. 협회 적하약관과 손해보상 조건이 나와 있고 이러한 담보 위험들에 대해서 매 계약 건별로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거 넣고 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A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거 가입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거 가입하고 해라 라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약관을 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약관으로 ICC라고 얘기를 합니다. 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약관의 종류 나와 있는데 신약관을 먼저 한번 볼게요. 3번에 1982년에 와서 ICC가 전면 개편되었고, FPA 또는 ICC 약관은 담보하는 손해의 정도가 가장 좁아서 보험료가 가장 싸고, AR이나 ICCA의 담보 범위는 반대로 가장 넓은 반면 보험료는 고율이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뭐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짝 섞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즉 뭐냐면 ICC A라는 조건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담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만 모든 위험이고 이것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냥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C B는 A보다는 조금 더 담보해 주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보험료가 살짝 싸지겠죠. 그 다음에 ICC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B보다도 더 줄어들어요. 대신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참고 삼아 쓴 거니까 요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A가 가장 크고 C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보험회사에서 담보해주는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ICCC는 뭐하고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FPA하고 유사하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점점점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FPA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ICCC하고 비슷해요. 가장 담보 범위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하고 비슷해요? WA하고 비슷하죠?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ICCA는 AR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All Risk, 즉 전 위험 담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 위험 담보 조건, ICCA나 All Risk로 부보하면 일반적으로 부가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부분은 없지만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위험들은 다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1번에 TPND, 도난, 발화, 불착, 그 다음에 뭐 3번에 파손, 5번에 누손, 부족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건별로 부보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7절 가볼게요. 포장 및 하인 조건입니다. 뭐 포장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아실 거고 하인이 뭐냐? 하인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종이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배에 타보면은 화물선 같은 거 타보면은 이런 종이 박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종이 박스의 색깔이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종이 박스의 색깔 있죠? 그 색깔 약간 이제 좀 짙은 베이지 색깔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에서 다 그런 것들만 사용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출발해서 어느 나라로 간 화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발송하고 누가 받는 화물인지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건이 분실되는 위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시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상호명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명칭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구분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화인이에요. 자, 화물 포장 먼저 볼게요. 화물 포장 또는 수출 포장. 이것은 수출인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및 매매에서 질적, 양적 보호를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포장하는 기술적인 작업 상태이다. 이번에 화물 포장 조건의 실무 예시, 요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화물 포장의 종류 볼게요. 유니터리 패킹, 개장, 소매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 방법으로 개장에는 상표나
품명과 제조업체의 이름이 기재가 되고 보기 좋게 디자인된 포장지가 사용된다.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슈퍼 가서 구매하는 그 사이즈 포장품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인테리어 패킹 이널 프로텍션 내장. 개장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 용기에 포장하는 수용물 포장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개장은 이렇게 물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인데 이게 여러 개가 모여요. 이렇게 돼서 하나의 박스를 또 구성하죠. 한 박스를. 그게 뭐예요? 내장이에요. 다음에 3번에 아우터 패킹. 무역 화물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 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 방법이다. 외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이걸 또 하나로 포장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에 4번 하인의 표시, 하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5번의 하인의 구성입니다. 1번 메인 마크, 주하인이고요.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상호의 약자 등을 써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약자가 들어가요. 카운터마크, 부하인, 로트와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가 되고요. 3번에 퀀터티 마크, 화물의 순중량, 총중량을 표시하고요. 4번에 케이스 넘버, 화물 번호,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포장 박스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그냥 1번, 2번, 3번 박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총 3개 중에 1번 박스, 총 3개 중에 2번 박스, 총 3개 중에 3번 박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없어요. 그러면 포장했던 사람은 이 3분의 2번 박스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다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목적항 표시하고요. 데스티네이션 마크. 다음에 6번에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어디인지. 다음에 7번 퀄리티 마크, 품질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다음에 3번에 케어 마크, 주의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보면은 취급주의라고 해서 깨지기 쉬움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그게 fragle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시로 use no hook, 갈고리 사용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this side up, 이 면을 위로 놔라. 뭐 이런 주의사항들도 전부 다 하인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에 8절, 분쟁 해결과 기타 조건 나와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파손돼서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분실돼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긴 하지만 무역 거래 그리고 무역 운송에 있어서는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계약 당시에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에 따라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쟁 해결 조건에 의의, 클레임 제기 기간, 물건 받고 나서 언제까지 문제 제기해야 된다. 클레임 제기의 근거,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통 보고서를 근거로 하죠. 클레임 제기 방법, 해결 방법 등이 분쟁 해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2번 분쟁 해결의 방법과 중재 조항. 자, 우리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내 친구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서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로는 이제 얼굴을 보기 싫어요. 그럼 누가 와요? 제 3의 친구가 와서 우리들을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무역거래도 똑같습니다. 자, 1번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화해 아니면 물품 받고 나서 불만족하지만 그냥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당사자 간에 화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번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방법.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제3의 기관이나 아니면 제3의 당사자가 와서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1번 알선인과 조정인이 개입한 알선과 조정. 그 다음에 2번 중재기관의 중재. 3번 국제사법에 의한 소송 등에 의할 수 있다.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무역에서는요, 소송보다는 중재를 조금 더 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중재의 장점. 1번, 단심임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우리 중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몇 심까지 가요? 3심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한 번 결정나면 끝이에요. 2번,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다. 한 번에 끝나니까 돈도 좀 적게 들어가겠죠. 3번, 무역 전문가의 판정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역 거래에 대한 분쟁도 누가 해결해줘요? 판사가 해결해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 거래의 전문가는 아니고 법에 대한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없는 상태로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재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중재는 전문가들, 무역 상거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판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없겠죠. 다음에 4번, 이거는 일단 비공개입니다. 우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개잖아요. 누구나 가서 방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원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우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알 수 있게 해서 중재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번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중재 판정의 결과는 뉴욕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장된다. 우리 소송으로 하게 되면요.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요. 근데 그게 미국 가서는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한국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판정된 거니까. 근데 중재는 한국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요. 미국 가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집행이 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갈게요. 중재 활용 시의 유의점. 분쟁 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 조항을 미리 설정해 두거나 후에 중재에 붙인다는 중재 협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처음에 이제 무역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때 우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던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자 우리 이거 중재로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중재 쪽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든 소송이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이게 중요한 거고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로, 합의가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의 클레임 조항. 클레임의 발생을 대비하여 클레임 제기 기한, 통지 방법,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의 첨부 여부 등을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게 좋겠죠. 우리 컴플레인하고 클레임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일단은 이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내가 불만족했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건데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의 제기예요. 내가 물건을 받았다, 서비스를 받았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러우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컴플레인이고요.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서비스에 불만족하니까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약간 금전적인 보상까지 들어가는 경우를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Jurisdiction Clause, 재판 관할 조항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분쟁의 해결을 중재의하기로 하지 않거나 뉴욕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래에는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 관할 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 거래는 보통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거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국가에 가서 소송을 걸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미국 사람은 미국에 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다음에 합의를 하려면 안 되니까 미리 계약서에다가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소 제기할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로 jurisdiction clause입니다. 자, 다음에 5번 governing law clause 준거법 조항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재판 관할 조항에서 어느 국가에 가서 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준거법 조항은요,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조항이에요.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 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6번에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선적 기한 내에 선적해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항구가 파업을 했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선적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혹은 전쟁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당사자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선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일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서 면책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갑자기 파업을 해버려서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까지 못해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면책되는 거죠.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에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번 볼게요. 의의와 효과.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의 예시를 보면요.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첫 번째 줄에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책임이 없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딜레이가 발생하면 Act of God, Strike, Lockout, Riot, Civil Commotion,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태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면책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7번의 Infringement Clause, 권리침해 조항. 이건 뭐냐? 우리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한테 상표권이라든지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물품을 공급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매도인 혹은 매수인 본인의 권리가 구현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3자의 상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이건 상표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은 항상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물건을 주문 제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티셔츠에다가 이러한 상표를 붙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수인 국가인 한국에다가 보내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상표권자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상표권자가 이 물품을 수입 못하게 막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물건을 결국에 못 준 거죠.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내가 물건 못 받았으니까 돈 못 줘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침해 조항이 있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에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리침해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권리침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8번 Inspection Clause 검사 조항이 있어요. 검사는 품질 조건과 수량 조건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검사 기관, 장소, 시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대한 계약서는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세사 무역영어 프리스쿨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 수업을 따로 들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역 거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중간에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성립 과정에서는 어떠한 무역 법규가 적용되는지, 이행 과정, 종료 과정에서는 각각 어떠한 무역 법규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 본 강의에서 배우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리스쿨 과정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